수조 원어치 기름을 실은 거대 유조선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서 집단 미아가 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 GPS,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이란이 해협 주변에 강력한 전자파 교란 장치를 가동하면서 선장들은 21세기의 유관과 수심계만 믿고 배를 몰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 지금 우리 정부가 29년 만에 꺼내든 카드가 바로 석유 최고 가격제입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강제 오부제가 돌아가고 있고 개인들한테도 일주일에 하루는 차 시동 걸지 말라고 권고하는 상황이에요. 7,800km나 떨어진 중동의 모래바람이 어쩌다 우리 일상 깊숙이까지 파고든 걸까요? 오늘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의 돈과 권력을 쥐어온 절대적인 시스템, 그 심장부에 물리적인 칼날이 꽂히는 순간의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그 칼날이 겨냥한 진짜 표적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안 나와요. 누가 뺏어간다고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냥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마트 계산대에서 괜히 움찔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동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화폐 전쟁이랑 직결돼 있다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러 없이 원유를 팔 수 있는 해협을 손에 넣었습니다. 호르무즈, 전 세계 원유 5분의 1이 지나가는 그 바닷길이요. 통행 조건으로 내건 것이 딱 하나였어요. 위안화로만 결제한 배만 통과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달러로 결제된 원유는 단 한 방울도 이 해협을 못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왜 국제적으로 그토록 충격이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공해에 가까운 국제수역이에요. 특정 국가가 결제 수단에 따라 통행을 막는 건 국제법상 사실상 전쟁 선포와 다름없는 행위거든요. 이란이 그 선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이 즉각 군사 행동의 명분을 잡은 이유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이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는 장면처럼 보이죠. 이란과 손잡고 기축통화 50년 체제에 정면 도전장을 던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선언이 실제로 중국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이건 중국한테 쥐어준 황금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독이 든 성배였거든요. 오늘은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50년짜리 달러 지배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이란의 위안화 선언이 중국 경제에 어떤 함정을 팠는지, 그 함정이 중국 군사 내부까지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미국이 총 한 발도 안 쏘고 어떻게 이 판을 통째로 뒤집었는지 지금부터 아주 시원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이 판을 제대로 읽으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73년 세계 경제에 지진이 납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제 유가가 넉 달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오일 쇼크입니다. 기름 한 방울에 전 세계가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주유소마다 기름 살 수 있는 날을 번호판으로 나눠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위기가 기회였던 거죠. 1974년 닉슨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극비 협약을 맺어요. 미국이 사우디 왕가의 안보를 영원히 보장해줄 테니 모든 원유 대금은 무조건 달러로만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사우디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자 다른 중동 산유국들도 도미노처럼 따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의 탄생이에요. 그 순간부터 전 세계는 기름 한 방울 사려면 반드시 달러부터 구해야 했어요. 일본이 기름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독일이 공장을 돌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한국이 수출로 번 돈도 결국 달러로 쌓아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미국은 인쇄기만 돌리면 전 세계 자산을 빨아들일 수 있는 마법의 지위를 손에 넣은 거예요. 과연 이게 공정한 게임일까요? 전 세계가 미국 달러를 사기 위해 끊임없이 물건을 팔아야 하는 구조, 그게 지난 50년의 진짜 질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시스템은 아주 달콤했어요. 사우디는 안보를 보장받았고, 미국은 전 세계 결제를 독점했고, 산유국들은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거든요. 하지만 그 환대와 미소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쇼였습니다. 달러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아무리 땅 밑에 원유가 넘쳐 흘러도 그걸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에 목줄을 쥔 거였어요. 이라크가 달러 대신 유로로 원유를 팔겠다고 선언한 게 20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어요. 리비아 카다피가 아프리카 단일 금화로 원유를 거래하겠다고 나섰다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페트로달러 체제에 덤벼드는 나라들의 결말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달러 패권은 단순한 경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건드리면 대가를 치르는, 보이지 않는 군사 동맹이기도 했던 거거든요. 상황이 급변한 건 이란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경제 제재로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사실상 추방당해 온 이란 입장에서 페트로달러 체제는 그냥 감옥이었거든요.
달러를 못 쓰니까 원유를 팔아도 국제 금융망을 통한 결제가 막히고 수입도 막히고 경제가 점점 말라가는 구조였어요. 그러면서도 이란이 버틸 수 있었던 건 호르무즈라는 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3km, 이란은 이 해협 양쪽을 동시에 틀어줄 수 있는 지형적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공개 선언합니다. 시온주의 달러 체제가 이슬람 세계를 착취한 지 50년이 됐다. 이제 그 사슬을 끊겠다. 그리고 통행 룰을 딱 하나만 내걸었어요. 위안화로 결제된 원유를 실은 선박만이 이란 해군의 호의를 받으며 무사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달러 결제 선박은 단 한 척도 통과 불가였습니다. 이 선언이 나온 직후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이징은 공개적으로 이란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위안화 결제 선박들이 줄줄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시작했거든요. 봉쇄 이후 이란에서 빠져나간 원유 대금에는 달러가 단일 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액 위안화 결제였어요. 겉으로 보면 중국이 드디어 달러 패권에 쐐기를 박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국이 이 구조에서 얼마나 심각한 오판을 했는지 세 가지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물량의 역설입니다. 중국은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소비하는 나라예요. 이란이 특별 대우로 넘겨준 원유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중국 전체 소비량의 10%도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란이 해협 전체를 봉쇄하면서 생겼어요. 중국은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등 여러 나라에서 달러로 원유를 사왔는데 봉쇄 이후 이 선박들이 싹 다 막혀버린 겁니다. 이란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오는 물량보다 이란이 닫아버린 문으로 못 들어오는 물량이 훨씬 많았거든요. 우물 파준다고 물 대신 흙을 퍼준 꼴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바로 나왔어요. 봉쇄 2달 만에 중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 급감합니다. 공장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8%가 작은 숫자처럼 들리시나요?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입니다. 8%는 웬만한 나라 하나의 전체 공업 생산량보다 많아요. 두 번째 함정, 미국이 기다리던 명분입니다. 이란의 선언으로 중국이 기축통화체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증거가 공식화돼 버렸어요. 미국 재무부는 즉각 경고를 날렸습니다. 위안화 에너지 결제에 가담하는 어떠한 금융기관도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 스위프트, 즉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는 국제 결제망에서 중국 주요 은행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중국이 스스로 관역판 한가운데 올라가서 쏴봐라고 외친 꼴이에요. 세 번째 함정, 내부 경제의 연쇄 폭발입니다.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그룹들이 연쇄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헝다 하나만 해도 부채가 300조 원이 넘고 비구이위안까지 더하면 400조 원을 훌쩍 넘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불길이 붙은 경제에 유가가 단기간에 40% 이상 폭등하면서 휘발유를 끼얹은 거예요. 공장은 돌아가야 하는데 에너지 값은 하늘을 찌르고 생산 원가가 치솟으니 가격은 오르는데 경기는 죽어가는 거죠. 불황 속에서 물가만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중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죽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르는 딜레마였어요. 어느 쪽 버튼을 눌러도 답이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중국이 이 함정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뛰어든 걸까요?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봉쇄 직후 위안화 국제화 가속이라는 낙관론과 에너지 수급 위기 가능성이라는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됐거든요. 근데 베이징 지도부는 낙관론 쪽에 베팅했어요. 달러 패권을 흔들었다는 상징성이 너무 달콤했던 거죠. 결국 이란이 내민 위안화 통행증은 자물쇠에 꽂는 순간 안에서 부러지도록 설계된 트랩이었고 그 덫을 설계한 진짜 주인공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달러 체제의 적이라고 공표하게끔 유도한 다음 금융과 군사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미국 재무부는 봉쇄 선언 직후부터 물밑에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칼집에서 꺼냈습니다. 위안화 에너지 결제에 가담한 금융기관들을 하나씩 천천히 스위프트에서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개 나라,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연결된 국제 송금 네트워크예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돈이 다니는 고속도로인데 신호등을 빨간불로 고정한 게 아니라 아예 도로 위에서 중국을 뽑아버린 겁니다. 위안화 결제에 참여했던 중소금융사들이 하나둘 손을 뗐어요. 달러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게 위안화 결제 수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위안화 에너지 동맹이 조용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겉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축구 선수 발에서 축구화를 몰래 벗겨내는 중이었던 거예요.
화려한 드리블을 자랑하다가 맨발로 뛰고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미국은 중국이 에너지 대체 루트를 뚫으려 할 때마다 조용히 회방을 놨습니다. 제재 위협과 외교 압박으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프리카 루트를 하나씩 막아버렸거든요. 돈을 퍼부어 대체 공급망을 만들려 해도 그 공급망의 금융 결제를 처리할 은행이 없어지는 구조였어요. 달러를 못 쓰면 아무것도 못 사는 세상에서 달러를 못 쓰게 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옥에 스스로 들어간 꼴이었어요.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통해 손에 넣은 건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거든요. 중국 방공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 그걸 통째로 확보한 거였어요. 30분짜리 공습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성능 시험이었거든요. 수십 년치 중국 군사기술의 민낯을 단 30분 만에 전 세계 앞에 생중계해버린 거예요. 그 공습이 끝나고 나서 중국 방위산업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 더 충격적입니다. 수십 년간 군사비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방공 레이더에 들어간 핵심 부품 상당수가 규격 미달 불량품이었어요. 일부는 아예 가짜 제품이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공식 서류에는 최첨단 부품으로 납품됐다고 찍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를 껍데기만 바꿔서 집어넣은 거였던 거죠. 수조 원짜리 방공망이 실전에서 장식품으로 판명난 겁니다. 전 시장에 멋지게 세워둔 전투기가 실제로는 연료도 없고 엔진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수뇌부가 뒤집어졌어요. 분노보다 먼저 나온 감정이 공포였을 겁니다. 수십 년간 믿어온 방패막이가 실은 종이로 만든 방패였다는 걸 공습당하고 나서야 처음 알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썩어있던 환부가 이번 공습으로 터져나온 거거든요. 국영기업 구조 특성상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아무것도 멈추지 않는 연성 예산 제약 구조, 국가가 뒤를 봐주니까 망해도 망한 게 아닌 이 구조가 군사 분야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보고서가 쌓이는 동안 진짜 돈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게 숙청이었습니다. 공습 직후 중국 국방과학기술의 최고위급 과학자 3명이 공식 기록에서 싹 지워졌어요. 이름도 직책도 사진도 전부 지워진 겁니다. 존재했다는 흔적 자체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며칠 사이에 국방부, 로켓군, 전략지원부대를 망라해서 수십 명이 연행됐습니다. 어제까지 명품 시계를 차고 국가 행사 사진에 찍히던 사람들이 오늘은 이름 석자가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거예요. 확인된 군사 예산 낭비와 횡령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전력은 종이 위 수치의 절반도 안 된다는 평가가 외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기는 있는데 작동을 안 하고 군인은 있는데 믿을 수가 없고 지휘 체계는 있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무너진 셈이었거든요. 군사가 무너지는 동안 경제도 함께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면서 공장들이 전기를 아끼기 시작했고 조업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곳들이 생겨났어요. 집값은 무너지고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치솟는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책임은 어디로 튀었을까요? 위에서는 아래를 탓하고 아래서는 위가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정신 차려라, 애국심을 발휘하라는 말이 공장 라인 위로 퍼졌습니다. 근데 현장 엔지니어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름도 없고 부품도 없는데 애국심으로 기계를 돌릴 수는 없거든요. 정신론으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려 한 겁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어요.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쏟아부은 국가 자금의 실제 행방이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조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자금 상당 부분이 에너지 인프라가 아니라 베이징과 상하이 도심의 호화 오피스 건물 매입에 쓰였어요. 유령 계열사를 수십 개 만들어서 그 회사들끼리 돈을 주고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주가를 띄우는 작전을 벌였거든요. 국가 안보 자금을 개인 주식 작전에 갖다 쓴 겁니다. 일부 고위 간부는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고 가족을 외국에 내보낸 정황도 드러났어요. 에너지 위기가 터진 그 순간에도 돈을 빼내는 파이프는 멈추지 않았던 거거든요. 새로운 국가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동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가 텅 비어가는 구조, 생산 없이 지위만으로 돈을 빨아먹는 이 구조가 군사와 에너지 분야 전반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50년간 쌓아 올린 군사 대국의 이미지가 단 30분짜리 공습 하나에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잘 차려입은 군복 뒤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거든요. 제조업 가동률은 최저치를 갱신 중이고 위안화 국제화 지수는 봉쇄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어요.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에너지 확보는 더 어려워졌고 금융 제재의 관역은 등에 딱 붙었고 군사적 억지력은 실전에서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이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건지 아니면 교묘하게 밀어 넣어진 건지 이게 바로 이 판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뭐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달러 체제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 충격은 파도처럼 전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결국 지금 판세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중동의 대리전이라는 무대 위에서 병력 한 명 희생 없이 중국의 실체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성공했어요. 이란의 위안화 독점이라는 트랩에 중국을 밀어넣어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었고 군사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실시간으로 증명해버린 거거든요. 돈도 군대도 쓰지 않고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게 21세기 패권 전쟁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이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느끼시죠? 무너지는 질서의 파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 앞 주유소 가격표를 바꾸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단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차량 부재 권고와 치솟는 물가, 그건 이 거대한 전환점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원유의 93%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은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니에요. 수출 기업들의 원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 서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출해서 번 달러로 다시 원유를 사는 구조인데 그 원유값이 2배 가까이 뛰면 수출로 버는 것보다 에너지 사는데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달러와 위안화가 충돌하고 실정과 기만이 뒤엉킨 이 변곡점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짜야 할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호주 LNG 장기 계약을 늘리고 미국산 원유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판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눈이 필요해요.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뉴스 너머의 냉혹한 구조 속에서 결정되거든요. 이 거대한 패권의 흐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카로운 의견과 통찰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